네, 안녕하세요. 보험과 금융시장 최신 동향을 담은 뉴스 기사 10가지를 아주 깊이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보험 소비자로서 당신이 꼭 챙겨야 할 정보부터 시장의 큰 흐름까지 당신에게 필요한 핵심만 저희가 쏙쏙 뽑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용어는 당연히 쉽게 풀어드리고요. 각 소식이 당신의 돈과 생활에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까지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들로 요즘 보험 상품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금융시장에서는 어떤 점들을 주목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히 당신의 실제 선택과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요. 그 의미와 파장을 한번 꼼꼼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서 소비자들이 꼭 알아야 할 대법원 판결 소식부터 짚어보죠. 보험사가 상품의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사고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서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이건 보험 사기다. 이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냐면요. 보험 설계사가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다쳤어요. 그런데 이륜차 사고는 보장이 안 된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서류에는 그냥 넘어져 다쳤다. 이렇게 내용을 바꿔서 보험금을 청구한 겁니다. 자기가 설계사인데도요? 네. 그래서 2심에서는 보험사가 이륜차는 보장 안 된다는 그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 안 했다. 이런 이유로 무죄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걸 뒤집은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보험사가 설명을 제대로 안 한 잘못. 그건 그거고 그것과는 별개로 고의로 사실을 속여서 보험금을 타내려는 행위. 이걸 법률 용어로는 기망행위라고 하죠. 이 기망행위 자체는 명백한 사기 행위니까 처벌받아야 한다.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못 박은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사의 잘못이랑 나의 잘못은 별개로 봐야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보험사가 설명 부족했다는 게 내가 거짓말해도 된다 이런 면죄부가 되는 건 절대 아니군요. 정확합니다. 네. 보험금 청구할 때는요. 정말 사소해 보이는 부분이라도 정직하게 사실 그대로 알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에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자칫하면 정말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로 커질 수 있다는 걸 이번 판결이 다시 한번 보여준 셈이죠. 이거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명심히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좀 반가운 소식인데요. 보험 보상 범위가 확대됐다는 소식입니다. 삼성화재가 암이나 뇌, 심장질환 같은 주요 질병 치료비에 대해서 중복 보장 이걸 강화했다고요. 여러 번 치료받아도 계속 보장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이건 정말 큰 변화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건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죠. 기존의 많은 건강보험, 특히 암보험 같은 경우는 진단비 중심이었잖아요. 암 진단 딱 받으면 큰 금액을 한번 지급하고 그걸로 끝나는 식이 많았죠. 그런데 사실 암이나 다른 중증 질환들이 한 번 치료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수술하고 나서도 항암 치료다, 방사선 치료다 계속 이어지기도 하고 또 안타깝지만 재발이나 전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바로 그 점입니다. 치료가 길어지면 당연히 비용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데 기존의 그 진단비 한 번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 삼성화재의 중복 보장 강화는 예를 들면 암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특정 치료들, 수술이라든지 항암약물, 방사선 치료 같은 거요. 이런 걸 받을 때마다 정해진 한도 안에서 반복적으로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품 구조로 바꿨다는 의미입니다. 암 치료비 패키지는 최대 1억 8천만 원 이상, 뇌나 심장 치료비는 각각 2천만 원씩, 여러 번 치료받아도 중복해서 지급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그건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실제 치료 과정에서의 그 경제적인 부담을 더 현실적으로 덜어주려는 방향으로 이제 보험도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건강검진 전에 내 보험 보장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검진 전 가이드라든가 병원 동행 서비스 같은 부가 혜택도 추가됐다고 하니까요. 당신이 가진 기존 보험이랑 비교해서 어떤 점이 더 유리할지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단순히 진단 시에 목돈 받는 것보다 그 길고 힘든 치료 과정 전체를 좀 든든하게 받쳐주는 보장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흐름이네요. 마침 다음 소식도 딱 이와 관련된 전문가 조언입니다.
암보험을 설계할 때 그 첫 진단비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실제 치료비를 얼마나 잘 보장하는지 이걸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삼성화재 사례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요. 요즘 의료기술 발전이 정말 눈부시잖아요. 덕분에 예전엔 치료가 어려웠던 암도 생존율이 크게 높아졌지만 동시에 생각해야 할 게 로봇 수술이라든지 새로운 신약 치료처럼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고가의 치료, 즉 비급여 항목도 계속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치료받느라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 이것도 무시 못하죠? 소득 감소나 또 간병에 필요하면 간병비 부담도 클 거고요. 네, 그렇죠.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 시에 한 번 받는 그 진단금,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암보험을 새로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기존 보험을 점검하실 때는 수술비, 항암 약물 치료비, 방사선 치료비 이런 것들을 치료 행위가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급하는 암 주요 치료비, 관련 담보, 이게 충분히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반복 지급되는 치료비 담보요. 네, 지금 당신이 가진 암보험 증권을 한번 꺼내보세요. 이게 혹시 진단비 위주로만 설계되어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실제 치료 과정에서 계속 필요한 비용까지 두텁게 보장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암보험 리모델링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꼭 참고해야 할 조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정 질병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상품 소식인데요. 하나생명에서 H당뇨보험이라는 걸 새로 내놨다고 합니다. 이게 당뇨병 진단 초기부터 합병증 치료까지 아주 넓게 보장한다고요. 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라고 하죠. 그리고 당뇨병 전 단계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훨씬 많고요. 이런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당뇨병 주요 치료 보장 특약이라는 건데요. 기존에는 당뇨 관련해서 주로 진단비나 입원비 정도로 보장했다면요. 이 특약은 마치 암보험처럼 당뇨병 진단을 위한 검사부터 시작해서 약물 치료, 인슐린 치료, 또 당뇨와 관련된 수술까지 그 치료 단계별로 아주 폭넓게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와, 단계별로요? 근데 당뇨 자체보다 사실 합병증이 더 무섭다고들 하잖아요. 그것도 관리해주나요? 아, 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인데요. 당뇨병은 그 자체보다도 신장질환, 망막병증, 신경병증 같은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죠. 이 보험은 바로 그런 합병증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이라든지 입원 같은 실질적인 생활의료비까지 보장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오, 생활의료비까지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미 당뇨 진단을 받았거나 다른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 소위 유병자분들이죠. 이분들도 가입 문턱을 좀 낮췄다는 겁니다. 비교적 간단한 질문 몇 가지만 통과하면 가입할 수 있는 간편고지 방식을 적용했기 때문인데요. 가족 중에 당뇨 환자가 있거나 혈당 수치가 좀 높아서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상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유병자도 가입이 좀 더 쉬워졌다는 점, 이거 정말 인상적이네요. 자, 사람 보험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요. 우리 곁에 또 다른 가족이죠. 반려동물 보험, 펫보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 시장도 보장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라고요? 네, 맞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펫보험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늘고 있고 보험사들도 여기에 맞춰서 상품 경쟁력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K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이 아파서 수술받을 때 하루에 지급하는 수술비 한도를 최대 300만 원까지 높였고요. 또 메리츠 화재는 예전에는 특약으로 따로 가입해야 했던 슬개골탈구나 피부질환 같은 아주 흔한 질병들을 기본 보장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아, 기본 보장으로요? 반려동물 병원비가 생각보다 정말 비싸던데 이런 보장 강화는 반려인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정말 큰 도움이 될 텐데요. 하지만 펫보험 가입할 때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면책 기간이라는 건데요. 면책 기간이요? 네, 쉽게 말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은 특정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지 않는 일종의 대기 시간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들한테 아주 흔한 슬개골 탈구의 경우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1년 정도의 면책 기간을 두고 있어요. 1년이나요? 네, 즉 보험 가입하고 1년 안에는 슬개골 탈구 진단을 받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보험 가입 전에 이미 앓고 있던 질병, 이걸 기황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황증은 보장에서 제외되거나 심하면 가입 자체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보험사마다 면책 기간이나 가입 조건이 다 다르거든요. 천차만별이니까 여러 상품을 꼭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우리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아, 면책 기간이랑 기왕증, 펫보험 가입 전에 이건 정말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시 사람보험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앞서 당뇨보험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요. 과거 병력이 있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을 위한 보험, 유병자 보험, 다른 말로 간편보험이라고도 하죠. 이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요. 특히 55세 이상 가입자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이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이분들의 보험 가입 수요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병자 간편보험 가입자의 80%, 그러니까 열의 8은 55세 이상이라는 통계가 있더군요. 그런데 최근에 이 유병자 보험 시장의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3개월 이내 입원했냐, 수술했냐 이런 몇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그냥 가입시켜주는 말 그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방식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가입자의 건강 상태를 좀 더 세분화해서 거기에 맞춰 보험료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강 상태가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유병자라면 보험료를 덜 낼 수도 있다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어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묻는 질문의 개수를 좀 늘려서 건강 상태를 더 자세히 파악하고요. 삼성화재는 당뇨병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보험료를 다르게 책정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보험 가입 후에 건강 관리를 잘 하셔서 혈압이나 혈당 수치가 개선되는 등 건강 상태가 좋아지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무사고 계약 전환 제도 같은 관리형 보험 상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관리형 보험료. 네, 즉 가입 시점의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가입 이후에 얼마나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느냐, 그 노력까지 보험료에 반영하겠다는 거죠. 앞으로는 이런 맞춤형, 관리형 유병자 보험이 아마 대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와, 단순히 가입만 시켜주는 게 아니라 건강 관리를 유도하고 그에 따른 혜택까지 준다니 이건 정말 흥미로운 변화네요. 좋습니다. 자,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금융시장 전반으로 넘어가 볼까요? 요즘 30대 직장인들한테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이게 단순히 연말정산 세액공제용 상품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IRP 하면 그냥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는 거, 그래서 13월에 월급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사실 그건 IRP가 가진 잠재력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IRP의 진짜 가치는요, 젊을 때 하루라도 빨리 시작할수록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복리 효과, 그리고 세금을 나중으로 밀어주는 과세 이연 혜택, 이 두 가지에 있습니다. 복리랑 과세 이연? 네. 복리는 잘 아시겠지만 원금에 이자가 붙고 그 이자가 다시 원금에 더해져서 더 큰 이자를 낳는 그야말로 눈덩이 효과를 말하는 거고요. 과세 이연은 IRP 계좌 안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에 대해서 당장 세금을 떼지 않고요.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그때 낮은 세율로 되도록 밀어주는 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죠. 아, 그 두 가지 효과 때문에 일찍 시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날 수 있는 건가요? 네. 한 분석 결과를 보면요. 30대에 IRP를 시작해서 꾸준히 납입하면 10년 늦게, 그러니까 40대에 시작한 사람보다 노후에 받는 총 금액이 무려 1억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1억 원이요? 와, 네. 이게 바로 시간의 힘이죠. 세금을 떼지 않은 돈까지 그대로 재투자되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직이 잦은 시대에는 퇴직금을 중간에 찾아 쓰지 않고 IRP 계좌에 잘 모아두면서 꾸준히 운용하는 것이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세금 몇 푼 아끼는 상품으로만 보지 마시고 당신의 노후를 책임질 아주 중요한 장기 투자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IRP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야, 1억 원이란 차이라니 정말 놀랍네요. 젊을수록 시간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진 셈이니까 IRP 투자를 정말 미룰 이유가 없겠습니다. 자, 이번엔 잠시 쉬어가는 느낌으로요.
법률 용어에 관한 소식입니다. 법제처에서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데 올해의 정비 사례로 교양하다를 안내하다로 바꾼 것을 선정했다고요? 네. 사실 뭐 보험 약관이나 정부 문서 같은 걸 보다 보면 일상에서는 잘 쓰지 않는 좀 낯선 한자어라든지 딱딱한 표현들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교양하다 뭐 이런 단어가 대표적이죠. 법제처에서는 바로 이런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 법령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 산정 방식 뭐 이런 복잡한 정보도 그림이나 도표를 활용해서 한눈에 이해하기 쉬운 법령 정보 콘텐츠로 만들어서 제공했는데 이게 반응이 좋아서 우수 사례로 뽑히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작은 변화 같지만 이런 노력들이 계속 쌓이면 법이나 제도가 우리한테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정보라는 건 결국 이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요. 앞으로 법이나 제도 관련 정보를 접하실 때 지금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저도 기대해 봅니다. 네,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금융업계 전반의 판도를 좀 엿볼 수 있는 소식입니다. KB, 신한, 하나, 우리 같은 4대 금융지주 회사들이 올해도 뭐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는데 그 배경에 좀 흥미로운 변화가 있다고요. 은행의 힘보다는 비은행 계열사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주목할 만한 변화인데요. 전통적으로 금융지주의 실적은 그 핵심 자회사인 은행이 거의 좌우하는 경향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 무게중심이 보험, 증권, 카드 같은 비은행 부문으로 조금씩 옮겨가는 추세가 아주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KB금융 같은 경우는요.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 중에서 비은행 계열사가 벌어들인 이익의 비중, 이걸 비은행 이익 기여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거의 40%에 육박하면서 다른 금융지주들을 압도했습니다. KB손해보험이나 KB증권 같은 자회사들의 역할이 아주 컸던 거죠. 와, 40%면 정말 대단하네요. 다른 금융지주들도 비슷한가요? 네, 신한금융 역시 신한라이프 같은 보험 자회사의 실적이 좋아서 비은행 이익 비중이 한 30% 수준까지 높아졌고요.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인수한 동양생명하고 ABL생명 덕분에 비은행 기여도가 예년보다 무려 3배나 뛰었다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금융그룹들이 더 이상 은행의 예대 마진, 그러니까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에서 얻는 이익이죠. 여기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업 영역을 보험, 증권 등으로 다각화하려는 노력이 이제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경쟁 환경과 수익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은행 중심에서 벗어나서 보험, 증권 같은 다양한 사업으로 수익원을 다변화하는 전략이 이제 정말 통하고 있다. 이런 거군요. 금융시장의 어떤 지각 변동을 보여주는 소식 같네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이버의 공익 플랫폼이죠. 해피빈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CSR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내용인데요. 본업이 곧 기부가 되는 방식이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CSR은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의미하죠. 과거에는 기업이 번 돈의 일부를 사회에 기부하거나 환경보호 활동을 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면요. 최근에는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 활동, 그러니까 본업 자체를 사회공헌과 자연스럽게 연결하려는 시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본업이 곧 기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본업 자체가 기부가 된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해피빈 포럼에서 소개된 사례들을 보면요. 예를 들어 CJ제일제당이 나눔 햇반이라는 특정 작품을 판매하면 그 수익금의 일부가 결식아동 지원에 자동으로 기부가 되고요. 또 롯데월드 방문객이 온라인에 방문 후기를 남길 때마다 회사가 일정 금액을 적립해서 장애아동 치료비로 기부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일상적인 소비 활동이나 참여가 아주 자연스럽게 기부로 이어지도록 설계를 한 거죠. 오, 흥미롭네요. 네, 그리고 한화생명의 청년 암 환자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오비맥주의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처럼 기업의 특성이나 업과 연관된 사회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이런 흐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건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식 자체가 진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앞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기업이나 브랜드를 선택할 때 이런 사회적 가치 활동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단순히 그냥 좋은 일을 하는 걸 넘어서서 기업 활동 자체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하는 방식이군요. 정말 의미 있는 시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10가지 소식을 통해서 보험 상품의 변화부터 금융시장 트렌드, 또 은퇴 준비,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역할까지 정말 폭넓게 살펴봤습니다. 특히 그 보험금 청구할 때 정직성의 중요성, 그리고 암보험 설계 시에는 치료비 보장의 필요성, 마지막으로 IRP를 통한 장기적인 자산 관리의 중요성, 이 부분들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정말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지만 정작 나에게 꼭 필요한 알짜 정보를 골라내고 또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이 보험과 금융상품을 이해하고 또 앞으로 더 현명한 금융생활을 꾸려나가는데 작은 디딤돌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여러 변화와 새로운 정보들을 다 고려했을 때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보험이나 금융상품들이 여전히 당신의 현재 상황과 그리고 미래의 목표에 가장 잘 맞는 그야말로 최적의 선택이라고 확신하시나요? 한번 시간을 내서 차분히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금융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